남편이 죽은 친구의 누나에게 마케팅 팀장 자리를 넘긴 후 나는 내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기로 했다.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루 앞둔 밤 남편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12년의 고생이 마침내 보상받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내 앞으로 밀어낸 것은 인사 발령장뿐이었다. 새로운 마케팅 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그의 친구 누나였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독하게 굴지 마. 유진 씨에겐 이 자리가 필요해. 나는 되물었다. 그럼 나는?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했지만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뱉어내지 못했고 새 팀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사모님, 대표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전 그저 살 길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두 사람의 꼴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다. 왜 거래처에서 당신하고만 일하겠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공항 VIP 라운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더 이상 당신들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려는 것뿐이야. 사무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문 밖에 서 있던 나는 안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똑똑히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그 여자는 모를 거야.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안은 2초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 뒤에 선 송지우는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였다. 지난 12년간 수없이 보아왔던 뭔가 찔릴 때 짓는 바로 그 표정이었다. 왔어? 마침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파에는 30살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눈시울을 붉히며 휴지를 꽉 쥐고 앉아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네. 송지우는 헛기침을 하며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내게 건넸다. 인사 발령장이었다. 마케팅팀 신임 팀장 심유진. 나는 2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이 자리는 나한테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송지우는 나를 보지 않고 책상만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렸다. 상황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데? 12년 동안 바닥부터 구른 건 난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 변해? 심유진 씨는 고재성의 친누나야. 고재성. 송지훈의 대학교 룸메이트로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매년 고재성의 기일이 되면 송지훈은 묘지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그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지만 고재성에게 친누나가 있다는 말은 12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심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사모님,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운 사람처럼 심하게 쉬어 있었다.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는 구구절절 많은 말을 늘어놓았다. 요약하자면 수입은 없고 어머니는 병에 걸려 막막하던 차에 송지훈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송지훈은 그녀를 돕기로 했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내게 돌아와야 할 자리를 그녀에게 내주는 것이었다. 나는 발령장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송지훈, 이 부서는 첫 고객 유치부터 오늘까지 12년 동안 나 혼자 바닥부터 일궈낸 곳이야. 당신도 알면서 이러는 거야? 유진 씨는 상황이 특수하잖아. 당신은 특수하지 않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송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미간을 찌푸릴 때마다 미간 사이에 새로 주름이 생겼다. 예전에는 그 주름마저 멋있어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꼴보기 싫을 뿐이었다. 너무 독하게 굴지 마. 유진 씨에겐 이 자리가 필요해. 독하다니. 12년을 함께하며 그의 입에서 그런 단어를 듣는 건 처음이었다. 새벽 3시까지 접대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내게 고생했다고 했다.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분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방을 뛰어다녔을 때도 그는 내게 고생했다고 했다. 회사 자금이 가장 어려웠을 때 내 결혼 예물까지 팔아 돈을 보탰을 때도 그는 고생했다고 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유를 묻는 내게 독하다고 하는 걸까? 그럼 나는? 내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우물쭈물하며 입술만 달싹일 뿐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내뱉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심유진이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사모님, 대표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전 그저 살 길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살 길이 필요했다? 그 말 참 듣기 좋네.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 사람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그 여자는 모를 거야. 같은 소리는 안 하겠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기가 차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래, 그 자리 당신 가져. 송지우는 뚜렷하게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당신이 이해해 줄 줄 알았어. 하지만 내일부터 당신은 회사에 나오지 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나는 책상 위에 차키를 집어들고 몸을 돌려 밖으로 향했다. 잠깐 투자 유치건 아직 안 끝났어. 모레 투자자들이 오기로 했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심유진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송지훈이 두 걸음 쫓아 나왔지만 문틀에 가로막혔다. 진정해. 무슨 일이든 천천히 얘기하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주소록을 보았다. 가장 맨 위에 있는 이름, 3초간 그 이름을 빤히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거실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나 역시 켜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가 꺼지고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송지훈이 카카오톡 메시지 6개를 보냈다. 첫 번째, 집에 도착했어? 두 번째, 억지 좀 부리지 마. 내일 일도 있잖아. 세 번째, 유진 씨 일은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네 번째, 내 번호 지웠어? 다섯 번째, 당신 미쳤어? 여섯 번째, 알았어. 일단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 6개의 메시지 중 사과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다. 어둠 속에서 거실의 윤곽이 점차 선명해졌다. 벽에는 나와 송지훈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웨딩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서웅 앤든 드. 그때 그는 웨딩카를 빌릴 돈도 없을 만큼 가난해서 스쿠터를 빌려 나를 데리러 왔다.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물컵까지 던졌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며 잘 살고 못 사는 건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다. 12년 동안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함께 일궈냈다. 단 2명뿐이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현재 3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가 되었다. 고객도 0명에서 47명으로 늘었고 그중 31명은 오직 나 혼자서 계약을 따낸 사람들이었다. 송지우는 제품을 맡고 나는 시장을 맡았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기획안을 만들었고 나는 밖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여름에도 뛰고 겨울에도 뛰었다. 임신 5개월 차일 때도 나는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다. 그리고 유산했다. 의사는 과로 때문이라고 했다. 송지우는 병상 앞에 앉아 울며 다시는 내가 목숨 걸고 일하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2달 뒤 새로운 계약건이 생기자 그는 다시 내 손에 서류철을 쥐어주었다. 이번 한 번만, 이 계약만 따내면 푹 쉬게 해줄게. 한 번이 2번이 되었고 12년 내내 매번 이번 한 번만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했다. 송지훈의 권한이 나보다 높았지만 고객의 모든 원본 데이터는 내 개인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 47명의 고객 연락처, 계약 세부 사항, 업무 스타일, 모든 미팅 이력까지 전부 이곳에 있었다. 나는 일시간을 들여 모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백업했다. 훔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본래 내 것이니까. 모든 것을 마친 뒤 다른 폴더 하나를 열었다. 송지훈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이 담긴 폴더였다. 회사 이메일 시스템은 내가 등록했고 관리자 권한도 늘 내게 있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메일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3개월 전의 시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했다. 심유진의 첫 번째 이메일. 송 대표님, 고재성 누나입니다. 저 기억하시는지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한 달 전, 지훈 씨, 그동안 챙겨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도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호칭이 변해 있었다. 송 대표님에서 지훈 씨로 계속 내렸다. 2주 전, 지훈 오빠, 엄마 병원비가 또 올랐어. 나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 지훈 오빠,
나는 그 네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다시 스크롤을 내렸다. 열흘 전 송지훈의 답장. 걱정 마. 네 자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해놨어. 그 여자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는 내 이름조차 언급하기 귀찮아했다. 그와 심유진의 대화 속에서 나는 그저 그 여자일 뿐이었다. 12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아내이자 12년을 동고동락한 동업자가 결국 그 여자라는 단어 하나로 치워진 것이다. 나는 이메일 창을 닫고 외장 하드를 뽑았다. 일어설 때 두 다리가 조금 저려왔다. 서재에 잠시 서 있다가 휴대폰을 들고 번호 하나를 찾았다. 조 대표. 회사 최대 고객이자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사람이었다. 3초를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조 대표님, 주하영입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주 팀장,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모레 미팅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안 그래도 나도 참석 안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요. 조 대표의 목소리가 단박에 높아졌다. 당신이 가면 이 계약은 누가 맡고? 회사에서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할 겁니다. 새 담당자. 조 대표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다. 주 팀장,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이 계약 맺은 건 당신이란 사람을 보고 맺은 거지, 당신 회사 도장을 보고 맺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떠난다면 나도 협력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조 대표님, 그건 대표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제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나는 불이 꺼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송지훈이 아니라 심유진이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사모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나는 쓱 쳐다보기만 한 뒤 메시지를 지워버렸다. 그러고는 항공권 예약 앱을 열어 내일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는 항공편을 찾았다. 편도 항공권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다. 크지 않은 캐리어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 외장 하드 하나, 신분증이 전부였다. 결혼 사진 따위는 챙기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뒤돌아보았다. 이 집, 아파트 전세 계약금도 내가 냈고 매달 대출 원리금도 내 월급에서 나갔지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송지훈으로 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누구 명의면 어떠냐며 우리는 한 식구라고 했다. 한 식구. 나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대로 닫았다. 어차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7시가 조금 넘었다. 수속을 밟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다. VIP 라운지에 앉아 재무팀의 최 주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 주임, 최근 3개월 동안 회사에 새롭게 나가는 고정 지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개인 계좌로 나가는 것 중에. 최 주임의 답장은 금방 왔다. 주 팀장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달부터 매달 송 대표님이 회사 계좌에서 300만 원씩 빼가고 계세요. 적요란에는 자문료라고 적혀 있고요. 누구한테 송금되는데? 심유진이라는 이름의 계좌예요. 300만 원씩. 투자 유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회사 계좌에 자금도 얼마 없는데 매달 심유진에게 3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 나는 12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내 통장으로 300만 원을 넘게 받아본 적이 없었다. 다른 건 더 없어? 있어요. 지난주에 대표님이 꽃바구니를 주문하라고 하셨는데 배송지가 우리 회사도 아니고 팀장님 댁도 아니었어요. 어딘데?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나는 그곳이 어딘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최 주임에게 고마워라는 두 글자를 남긴 후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었다. 8시 10분. 전화가 울렸다. 송지훈이었다. 그는 다른 번호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어디야? 공항. 공항? 공항엔 왜 갔어? 어디로 가는데?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송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억지 좀 그만 부려. 모레 투자자들이 오기로 했잖아. 그리고 조 대표님 측에서 어젯밤에 나한테 연락 왔어. 계약건은 다시 생각해보겠다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랑 계약 안 하겠다는 뜻이지. 너 조 대표님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회사 그만둔다고만 했지. 당신 미쳤어?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회사 투자 유치가 전부 이 계약에 달려 있다고. 알아. 아는 사람이 그래? 송지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VIP 라운지는 고요했고 멀리서 탑승 수속을 알리는 방송 소리만 아스라이 들려왔다. 당신이 심유진한테 자리 내어주고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고 꽃바구니까지 사다 바친 거. 이건 언제 말하려고 했어? 전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5초, 10초.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주하영,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필요 없어. 그 돈은 유진 씨 병원비 보태라고 준 거야. 꽃은 유진 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으로 보내라고 시킨 건데 강동구 아파트 단지로 보낸 게 병원이야?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다.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쓰는 듯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마침내 내뱉은 말은 이거였다. 너 내 뒷조사했어?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송지훈, 회사 이메일 시스템 내가 만든 거야. 재무 담당자도 나랑 8년을 일한 사람이고 그런 짓을 벌이면서 이 회사가 도대체 누구 손에 굴러가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당신한테 미안할 짓 한 적 없어. 내 자리를 빼앗아 다른 여자에게 주고 회사 돈으로 매달 그 여자를 먹여 살리고 내 몰래 집까지 꽃을 보내놓고는 이제 와서 내게 미안할 짓을 한 적이 없단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12년 동안 흘려야 할 눈물은 진작에 다 말라버렸다. 주하영,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당장 모레 투자 유치권은. 투자 유치는 당신 일이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고객들은 당신만 믿고 거래하는 건데 당신이 가버리면 다 끝장이야. 그럼 그런 짓들을 하기 전에 그 생각부터 했어야지.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때마침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렸다. 송지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나는 캐리어를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12년, 후회하진 않아. 하지만 오늘부로 난 당신들 장단에 놀아나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끈 다음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바깥 도시는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123개나 와 있었다. 송지훈이 47개, 회사 단톡방이 31개, 심유진이 8개. 그 외에 몇몇 고객들이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 나는 고객들의 메시지부터 확인했다. 조 대표, 주 팀장, 송 대표와의 계약건은 일단 보류해뒀어요. 새로 자리 잡으면 연락 한번 줘요. 왕 대표, 주 팀장, 퇴사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음 분기 연장 계약은 주 팀장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류 실장, 아영아, 송지훈이랑 싸웠어? 방금 전화 와서 계약 연장할 거냐고 묻는데 목소리가 영 안 좋더라. 나는 한 명 한 명에게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 자리 잡히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왕 대표님. 며칠 내로 자세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싸웠어요, 실장님. 저 퇴사했어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고객들에게 답장을 마친 후 회사 단톡방을 열었다. 가장 위에는 송지훈이 올린 공지가 있었다. 오늘부로 마케팅팀의 모든 업무는 심유진 팀장이 총괄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듬성듬성 대답이 달려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직 최주임만이 점 하나를 남겨두었다. 스크롤을 내리니 누군가 최주임에게 개인적으로 묻는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다. 주 팀장님 진짜 나가신 거예요? 응. 그럼 고객들은 어떡해요? 심유진이 누군지도 모르는 고객이 태반일 텐데 최주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단톡방을 나왔다. 심유진이 보낸 8개의 메시지는 열어보지도 않고 모두 지웠다. 송지훈이 보낸 47개의 메시지. 나는 쓱 훑어보기만 했다. 처음 20개는 추궁이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고객 자료 다 빼돌렸지? 조 대표님이 내 전화를 안 받아. 당신이 무슨 수 쓴 거 아니야? 중간에 10여 개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당신 이러는 건 회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야. 소송 걸 수도 있어.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했던 거 잊지 마. 마지막 몇 개는 어조가 누그러져 있었다. 아영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조건을 말해. 뭐든 다 들어줄게. 제발 돌아와. 팀장 자리는 여전히 당신 거야. 마지막 메시지는 10분 전에 도착해 있었다. 내가 빌게. 나는 2초간 쳐다보다가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접니다. 심유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모님, 지훈 오빠 지금 미치려고 해요. 거래처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사모님이 좀. 지금 마케팅 팀장은 당신이잖아. 거래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나를 찾아. 전 그분들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 넙죽받을 때 그 정도 생각도 안 해봤어? 그녀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사모님, 전 정말 직장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사모님을 쫓아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여자는 모를 거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3초간 정적. 들으셨군요. 들었어. 그건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유진, 나한테 변명할 필요 없어. 당신이 원하던 거 다 얻었잖아. 자리도 당신 거고 남자도 당신 거야. 남은 일은 알아서 수습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호텔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새하얀 천장. 이렇게 조용한 방에 혼자 누워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송지훈도 심유진도 아니었다. 친정엄마였다. 아영아, 지훈이가 집에 전화해서 네가 집을 나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집 나간 거 아니야. 나 회사 그만뒀어. 회사 그만두다니? 그게 너희 부부 회사 아니었어? 내 회사 아니야. 사업자 등록증 명의도 그 사람이고 지분도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넌 그동안 헛수고만 한 거냐? 수화기 너머로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놈 다른 여자 생겼지? 우리 엄마가 이렇다.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어떤 일이든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본다. 비슷해. 누구야? 그 사람 친구 누나.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그 친구. 응.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때 그놈이 그 집 들락거리면서 친형제보다 더 슬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누나라는 여자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었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조차도 모르니까. 하지만 엄마의 그 말은 불시에 내 가슴에 박힌 가시 같았다. 3년 전 고재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송지우는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고재성의 가족을 도와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다. 그 한 달 동안 그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다. 나는 그저 장례 준비로 바쁜 줄만 알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장례식 뒷수습을 한 달 내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엄마, 더 얘기 안 할게. 자리 잡으면 다시 전화할게. 타지에 혼자 있는데 돈은 넉넉하고 충분해. 그 아파트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전세금 네가 다 낸 거잖아.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글을 하나 썼다. 알아봐야 할 일, 고재성이 사고 난해, 송지훈의 스케줄. 다 쓰고 나서 한 줄을 더 추가했다. 경업금지 약정 변호사 찾아서 빠져나갈 구멍 알아보기. 또 한 줄. 아파트건 이체 내역 및 대출 상환 내역 전부 확보하기. 모든 것을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송지훈이 보낸 이메일이었다. 제목, 주하영.
이거 읽어봐. 열어보니 내용 증명 초안이었다. 내가 회사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 자료를 반환하고 내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서명된 날짜는 오늘. 내가 떠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벌써 나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이메일을 보면서 나는 문득 한없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더 이상 내 분노조차 아까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해 한 사람에게 보냈다. 대학 동기인 강민지.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다. 민지야, 이것 좀 봐줄래? 이 사람이 나 고소할 자격이 될까? 강민지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이 내용 증명은 그냥 너 겁주려고 쓴 거야. 예전에 네가 서명했다던 경업금지 약정. 내가 본 적 있잖아. 동종 업계 회사 이직만 제한할 뿐이지 네가 직접 뚫은 고객 인맥을 가져가는 것까지 제한하진 않아. 게다가 경업금지에 따른 보상금 규정도 없었지? 약정 자체가 하자가 많아. 그리고 회사 이익을 훼손했다는 건 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거야. 아니면 해고당한 거야. 자발적 퇴사. 아직 정식 사직서는 안 내고 구두로만 말했어. 그럼 내일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해서 절차대로 밟아. 고객 자료는 전부 네가 발굴하고 유지해 온 거고. 회사 측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걘 너 고소 못해. 알았어. 주하영,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랑 송지훈 사이 계속 좋지 않았어? 이젠 안 좋아. 좀 도와줄 수 있어? 일단 사직서 초안 써줄 테니까 보내고 나 대신 하나만 더 알아봐 줄래? 뭔데? 집 명의는 송지훈인데 전세금이랑 매달 대출금은 다 내가 냈어. 등기부등본엔 걔 이름만 있고. 이거 이혼하면 재산 분할 어떻게 돼? 민지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 이혼할 거야? 응. 그럼 네가 준비해야 할 게 엄청 많아.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회사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전부 다 모아둬야 해. 주하영, 내 말 명심해.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안 그럴 거야. 다신 그럴 일 없어.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온 도시가 여전히 불빛으로 환했다. 이곳은 내가 12년 동안 살았던 도시가 아니었지만 불빛은 어디나 다 똑같아 보였다.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송지훈의 두 번째 이메일. 제목, 미안해. 나는 열어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송지훈이 아니라 회사장 부장이었다. 마케팅팀에서 오래 일한 직원으로 나와 9년을 함께했다. 주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오후에 심유진이 회의를 열더니 팀장님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고객 분류 시스템을 싹 다 엎어버렸어요. 엎어요? 고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며 자기 방식대로 다 바꾸겠대요. A급 고객 담당자들도 다 바꿔버리고 조 대표님 거는 작년에 새로 들어온 손 인턴한테 맡기겠다고 하네요. 손 인턴,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와 정규직 된 지 3개월도 안 된 신입이었다. 조 대표님 쪽에선 뭐래요? 비서실에서 전화와서 조 대표님이 그 손 인턴이란 사람이 누군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하셨대요.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서. 부장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팀장님은 이미 퇴사하셨고 지금은 심 팀장이 담당한다고 하니 바로 끊어버리던데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헤드보드에 기댔다. 또 다른 일은요? 왕 대표님 쪽도 난리 났어요. 심유진이 새 담당자라며 왕 대표님한테 인사 메일을 보냈는데 대표님 회사 이름을 틀리게 적었지 뭡니까? 뭐라고 적었는데요? 태성그룹을 대성그룹이라고 썼어요. 왕 대표님 반응은 어땠어요? 비서실에서 메일이 하나 답장으로 왔는데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귀사에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주 팀장님, 제가 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유진 그 여자는 시장의 시자도 모릅니다. 어제 회의 때 고객 기본 정보 브리핑을 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팀장님이 예전에 써둔 업무일지만 줄줄 읽어대는데 그것도 세 군데나 틀렸어요. 송지훈은요? 어제 오후 내내 송 대표님 문 잠그고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저녁에 나오실 때 보니 얼굴이 완전 흑빛이더군요. 그러더니 최 주임을 부르셨어요. 최 주임은 왜요? 팀장님 어디 있는지 묻더라고요. 최 주임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송 대표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최 주임 보고 팀장님이랑 한통속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최 주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얌전한 성격이라 대꾸 한마디 안 했지만 그 친구도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 최 주임한테 조급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장 부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주 팀장님, 진짜 안 돌아오실 겁니까? 안 돌아가요. 장 부장님, 그럼 저희는 어떡합니까? 모두 원래 하시던 대로 일하세요. 월급은 나오니까요. 심유진이 헛소리 지시하면 듣지 마시고 문제 생기면 다 그녀가 책임지게 내버려 두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만 믿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수를 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다. 식당에 앉아 있는데 폰이 징울렸다. 강민지의 메시지였다. 사직서 초안이 완성되어 있었다. 첨부 파타월에는 재산 목록 양식도 있었다. 나는 쭉 읽어보고 몇 글자를 고친 후 출력해서 서명하고 사진을 찍어 회사 이메일로 보냈다. 수신, 송지훈, 참조, 전 직원. 아우, 제목, 사직서. 내용은 아주 짧았다. 본인 주하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정식 퇴사함을 알립니다. 모든 업무 인수인계는 마케팅팀 심유진 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을 누른 후 회사 이메일에서 로그아웃하고 내 관리자 권한을 삭제했다. 이 이메일 시스템은 내가 내 손으로 구축한 것이었다. 도메인도 내가 등록했고 서버도 내가 골랐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 10분 뒤 전화벨이 울렸다. 송지훈이었다. 그는 회사 유선 전화로 걸어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너 사직서 뭐하러 보냈어? 일을 이 지경으로 키워야 속이 시원해? 퇴사하는데 사직서 안 내면 어떻게 그만두라는 거야? 전 직원 참조는 무슨 뜻인데? 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지? 규정대로 한 거야. 송지훈. 당신이 내 자리 뺏어서 딴 여자한테 준 거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사직서 하나 보낸 게 왜 망신 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단박에 가라앉았다. 주하영,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 이혼 원해. 전화기 넘어가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5초간 침묵. 뭐라고? 이혼. 고작 팀장 자리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그 자리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뭔데? 당신이 강동구 아파트로 보낸 꽃바구니 때문에, 매달 그 여자한테 송금한 300만 원 때문에, 당신 이메일에서 날 그 여자라고 부르고 걔가 널 지훈 오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10여 초가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그건 다 오해야. 송지훈, 그 모든 게 오해라고 우기고 싶으면 법정 가서 해. 나 몰아붙이지 마. 당신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당신이랑 엮이기 싫을 뿐이지. 송지훈.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계속 아침을 먹었다. 죽이 조금 식어 있었다. 나는 종업원을 불러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조 대표였다. 주 팀장, 밤새 고민해봤는데 의논할 게 좀 있어요. 조 대표님,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직접 회사를 차려볼까 합니다. 계속 영업이랑 마케팅 쪽으로요. 1인 기획사 형태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고객은 몇 명이나 돼요? 저와 계속 일하겠다고 동의한 고객이 31명입니다. 조 대표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내려놓았다. 그럼 나는 32번째 고객이 되겠군. 나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다. 조 대표가 말을 이었다. 근데 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난 개인하고는 계약 안 맺어요. 회사를 하나 등록해요. 규모가 클 필요는 없고 그냥 계약 맺을 수 있는 법인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좋아요. 회사 등록되는 날
바로 계약합시다. 계약 금액은 예전이랑 똑같고 조건도 변경 없어요.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 고마울 거 없어요. 당신은 믿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6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었잖아. 송 대표 쪽 얘길 솔직히 하자면 여태껏 그 회사랑 연장 계약했던 건 다 당신 체면 봐서 해준 거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제 거기 새 팀장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또 전화했더군. 무슨 말을 하던가요? 밥 한번 먹자고, 협력건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길래 비서시켜서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한 번 더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울더라고요. 울면서 자기가 이 바닥일은 처음이라면서 기회 한 번만 달라고. 내가 50평생 살면서 비즈니스 협상하러 와서 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나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조 대표가 손을 내저었다. 그 여자 얘긴 그만합시다. 당신 쪽은 서둘러서 회사 등록이나 마무리해요.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길가에 한참을 서 있다가 장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부장님, 회사 상황은 좀 어때요? 말도 마세요, 주 팀장님. 무슨 일인데요? 이틀 동안 심유진이 고객 자료 찾겠다고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팀장님 나가실 때 전산 자료 싹 다 가져가셨잖아요. 걔가 찾은 건 기한 다 지난 옛날 서면 계약서 몇 개뿐이었어요. 송지우는요? 어제 오늘 송 대표님이 계속 전화통 붙잡고 고객들한테 일일이 전화 돌리고 계세요. 대부분 전화를 안 받거나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왕 대표님 쪽은 대놓고 계약 만료되면 연장 안 하겠다고 못 박았대요. 투자 유치건도 투자사 쪽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며 미뤘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투자 의향서에 사인하기로 했는데 무기한 연기됐어요. 언제까지 미룬대요? 그건 말 안 하던데 투자사 쪽 사람이 최 주임한테 몰래 연락해서 진짜로 팀장님 그만뒀냐고 물어봤대요. 최 주임이 맞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다시 계산기 두드려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심유진이 최 주임 방으로 부르더니 혹시 몰래 팀장님한테 내부 스파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답니다. 최 주임이 아니라고 했는데 심유진이 안 믿고 휴대폰 내놓으라고 검사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대요. 최 주임이 줬어요? 안 줬죠. 사생활 침해고 회사에서 직원 개인 폰 검사할 권한 없다고 딱 잘라 말했대요. 그랬더니 심유진이 쪼르르 송 대표님한테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지 뭡니까. 송지우는 뭐래요? 최 주임 보고 심할서 쓰랍니다. 무슨 심할서요? 경영진 지시에 협조하지 않고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요. 최 주임 썼어요? 안 썼습니다. 최 주임 오늘 오후에 사직서 낼 거라고 하네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장 부장님, 최 주임한테 너무 욱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장 부장과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최 주임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최 주임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다. 장 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사직서 내는 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팀장님, 저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심유진은 매일 저만 뚫어져라 감시하고 송 대표님은 제 편 한마디 안 들어주고요. 오늘 심할서 쓰라고 한 거 보니까 내일은 또 무슨 생트러블을 잡을지 몰라요. 며칠만 더 버텨봐. 언니가 지금 새법인 설립 절차 밟고 있으니까 서류 다 나오면 바로 언니 쪽으로 와.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진짜요, 팀장님? 진짜야. 네가 나 따라 일한 지가 8년인데 널 버릴 리가 있겠니? 그럼 저 기다릴게요. 그래, 며칠 동안은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만 해. 심유진이랑 부딪히지 말고. 송지훈한테도 굳이 말 섞지 말고. 네. 최 주임과 통화를 마친. 나는 휴대폰으로 법인 설립 등록 앱을 열어 이전에 하다만 정보 입력을 계속했다. 법인명, 아훈 파트너스. 다 입력하고 나서 나는 흠칫했다. 아훈. 내 이름 주아영의 아, 송지훈의 훈. 나는 지우고 다시 입력했다. 아진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서류를 제출했다. 호텔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고객 한 명 한 명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15번째. 통화가 끝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주하영 팀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성그룹 왕 대표님 비서입니다. 왕 대표님께서 주 팀장님과 미팅을 잡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대표님께서는 팀장님 편하신 시간에 맞추시겠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어떠신가요? 네, 왕 대표님께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왕 대표 쪽에서도 먼저 연락이 왔다. 33번째 고객이다. 나는 계속해서 전화를 돌렸다. 20번째 통화를 마쳤을 때 또 한 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주하영. 송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 차리고 있어. 회사 차려. 네가 무슨 수로 회사를 차려? 어떻게 감히 회사 거래처를 다 빼돌릴 수가 있어? 빼돌린 게 아니라 거래처가 직접 선택한 거야. 그게 그거지. 네 행동이 뭘 뜻하는지 알아? 배신이야, 배신. 나는 코웃음을 쳤다. 송지훈, 당신이 지금 나한테 배신을 운운해? 그는 곧바로 말문이 막혔다. 내 자리 뺏어서 심유진한테 준 거, 3년 전부터 걔한테 꽃 사다 바치고 옷 사다 바친 거, 매달 회사 돈으로 그 여자 먹여 살린 거, 내가 아이 잃고 병원에 누워있던 바로 그달에 당신은 그 여자 품으로 달려갔잖아. 그러고도 지금 나한테 배신이라는 소리가 나와?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너 내 뒷조사했어? 당신 신용카드 가족카드 아직 내 수중에 있는 거 잊었어? 그 결제 내역들은 다. 뭐라고 변명할래? 해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5초를 기다렸다. 송지훈.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절차 밟기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소장 날아갈 거야. 나 이혼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봐. 네가 이길 것 같아. 회사는 4명이고 집도 4명이야. 아파트 계약금 내가 냈고 매달 대출금도 내 통장에서 나갔고 회사 설립 자본금도 내 통장에서 이체됐어. 이체 내역 1원 한 푼 안 빠지고 다 남아있는데 판사가 과연 어떻게 판결할까?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유진이었다. 지훈 오빠, 언니랑 그만 싸우고 투자건부터 해결해. 오빠라니, 그 여자는 지금 그의 곁에 있었다. 나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넣은 뒤 다음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21번째 고객, 22번째 고객, 23번째 고객. 내가 거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12년 동안 쌓아 올린 피땀 어린 성과였다. 찻잔을 나누고 밥을 먹으며 밤을 새워 기획안을 만들며 얻어낸 결실이었다. 송지훈은 내 자리를 심유진에게 주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레 그녀의 것이 될 거라 착각했다. 단단히 틀렸다. 이 모든 건 한낱 팀장 자리 같은 명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 주하영에게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법인 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강민지가 급행으로 처리해준 덕에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쥐자마자 나는 3가지 일을 처리했다. 첫 번째, 조 대표와의 계약. 계약 금액은 전과 동일했다. 조 대표는 시원하게 사인한 뒤 밥을 샀다. 밥을 먹으며 그가 내게 말했다. 어제 송지훈이 또 날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자기 고객을 빼돌렸다면서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더군. 그래서 내가 말했죠. 나는 갑자이고 누구랑 계약하든 그건 내 자유라고. 그 말 듣고 아무 말 못하더이다. 또 다른 말은 없었나요? 투자사 쪽에서 발을 뺐다더군요. 뺐다고요? 아예 투자 의향서 자체가 취소됐대요. 투자사 말로는 자기들이 투자하려던 건 송지훈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였는데 핵심 인력이 다 나간 마당에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겠다더군요. 다시 계산기 두드려 보더니 처음에 불렀던 금액은 어림도 없다고 했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대표가 나를 쓱 보며 말했다. 주 팀장. 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똥줄 제대로 타고 있을 테니까. 두 번째, 왕 대표와의 계약.
왕 대표는 조 대표보다 더 단호했다. 계약서 조항 몇 개 고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했다. 사인을 마친 그가 내게 말했다. 주 팀장, 진작에 독립해서 나왔어야 했어. 송지훈 밑에 있기엔 당신 능력이 너무 아까웠지. 세 번째, 최 주임과의 통화. 최 주임, 법인 등록 다 끝났어. 언제 이쪽으로 올 수 있어? 내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안 그래도 저 오늘 사직서 냈거든요. 송지훈 반응은 어땠어? 오늘 회사에 안 계셨어요. 심유진이 사직서 받았는데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 주임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갈 테면 가라지.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장 부장님도 사직서 내셨어요. 장 부장님도. 네. 장 부장님이 자기는 9년 동안 주 팀장님 모셨으니 팀장님 가는 곳으로 가겠다 하셨대요. 심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송 대표님 찾으러 뛰어갔고요. 송지훈은 어디 때? 회사에 안 계신다니까요. 심유진이 몇 통이나 전화했는데 다 안 받았어요. 어디 가셨는진 모르겠지만 오후에 건물 및 주차장 차 안에서 이 시간 넘게 안 올라오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알았어. 내일 부장님이랑 같이 넘어와. 사무실 세팅해 놓을게. 네, 팀장님. 참,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저 나오기 전에 최근 3개월치 재무 상세 내역을 백업해뒀어요. 어떤 내역인데? 그 3개월 동안 매달 심유진한테 들어간 300만 원 외에도 좀 이상한 지출이 꽤 있었어요. 뭔데? 하나는 0만 원짜리 지출인데 사무기기 구매 명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산 기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데? 심유진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됐어요. 0만 원. 게다가 매달 300만 원씩 3개월이면 900만 원. 합치면 벌써 900만 원이에요. 회사 계좌에 남은 가용자금이 몇 천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500만 원짜리 지출인데 명목은 거래처 접대비인데 결제 내역을 보면 가구점에서 쓴 걸로 나와요. 가구점? 네. 심유진이 사는 강동구 아파트 근처에 있는 가구점이요. 최주임, 그 증빙자료 다 백업해 둔 거 맞지? USB에 다 담아놨어요. 내일 챙겨갈게요. 알았어. 최주임과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강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또 터졌어. 나는 최주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주아영, 이거 단순한 부부재산 은닉 문제가 아니야. 회사 돈을 심유진한테 빼돌리고 그 여자 가구까지 사줬다고? 만약 회사에 다른 주주나 투자자가 있었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이야. 주주는 그 사람 한 명뿐이야. 그럼 재산 은닉 쪽으로 가야지. 근데 투자사가 발 뺐다며? 응, 발 뺐어. 발 뺐으면 더 골치 아프네. 만약 투자사가 재무 쪽 문제 있는 거 눈치채고 발 뺀 거라면 송지훈 신용은 바닥친 거야. 앞으로 또 투자 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안 건드릴 걸. 실사 들어가면 그딴 장부 조작은 금방 들통나니까. 그 일들이 나한테 영향 미치는 거 있어? 있지. 네가 회사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주장하고 분할 청구할 때 그가 멋대로 빼돌린 돈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돌려받을 수 있어. 좋아, 그럼 증거자료 다 취합해서 소장 준비해줘. 오케이. 아영아, 진짜 마음 단단히 먹은 거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각오했어. 그럼 가자. 전화를 끊고 호텔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법인 설립 서류, 고객 계약서, 재산 증빙 자료, 신용카드 결제 내역. 하나하나, 한 푼 한 푼. 12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결국 이 종이 조각들만 남긴 채 끝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힐끗 보니 송지훈이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이었다. 그는 내 새 계정으로 친구 추가 요청을 보냈다.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었고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아영아,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3초간 바라보다
안 되라고 두 글자를 보냈다. 그는 곧바로 답장했다. 회사 곧 망하게 생겼어. 나는 답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꼭 내가 죽는 꼴을 봐야 속이 후련하겠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10개가 넘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갔고 투자 유치도 물 건너갔어. 직원들도 줄줄이 나가고 있고 회사 통장에 남은 돈으론 한 달도 못 버텨. 이제 만족해.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마지막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12년 내내 그는 늘 이랬다. 일이 잘 풀리면 다 자기 공이고 문제가 생기면 모조리 내 탓으로 돌렸다. 나는 그의 카톡을 차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전화기가 또 울렸다. 이번엔 송지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심유진. 그녀는 전화 대신 내 개인 이메일로 메일을 하나 보냈다. 제목은 사모님,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였다. 나는 메일을 열었다. 꽤 긴 장문의 메일이었고 나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사모님, 이 메일을 읽고 싶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송지훈 대표가 절대 사모님께 털어놓지 않을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3년 전 제 동생 재성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송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너무 괴롭다며 자책했습니다. 원래 재성이가 사고를 당한 그날 두 사람은 같이 차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한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못 가게 되었고 재성이 혼자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송 대표는 늘 자기가 재성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재성이를 대신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보살피며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병에 걸리시고 저 혼자 힘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아마 사모님도 다 알아보셨을 겁니다. 집도 구해주고 관리비도 내주고 돈도 줬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아직 모르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3살이 지난달 송 대표가 제게 회사 팀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전 마케팅의 자도 모른다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자기가 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동의하시겠냐고 묻자 그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인의 돌을 뿌리 땅 열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재차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넘어갈 거야. 전에도 늘 그랬으니까. 그 여자는 조용히 넘어갈 거야. 이게 송지훈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12년 동안 나는 항상 참고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내 자리를 빼앗아 다른 여자에게 주더라도 당연히 내가 군말 없이 넘어갈 거라 확신했던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메일을 읽어내렸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송 대표는 저한테 살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리를 줬다고 했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송 대표가 빚에 쪼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성이가 떠난 후로 송 대표는 계속 저한테 돈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자기 개인 저축을 깼고 나중엔 그마저도 바닥나자 회사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회사 자금이 모자란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성이한테 저를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엔 곧 투자가 성사될 텐데 투자금만 들어오면 전에 비어있던 구멍을 다 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마케팅팀에 앉아서 고객들을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똑똑해서 장부에 문제 있는 걸 알아채면 자긴 끝장이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을 밀어내고 저를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저한테 직장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를 방패막이 삼아 사모님의 눈을 가리려 했던 겁니다. 메일을 다 읽은 나는 다시 위로 올라가 한 번 더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심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금방 전화를 받았다. 심유진 씨, 메일 읽었어요. 네.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는 거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이 사모님만 속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도 속였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은 사모님과의 관계가 예전에 진작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남은 상태라고요. 투자 유치만 성공하면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그리곤 저랑 합치겠다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쥐고만 있었다. 하지만 사직서를 보고 알았어요. 사퇴 이유란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정말 정이 뚝 떨어져서 남남이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깔끔하게 딱 네 글자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송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사모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그 사람은 우물쭈물거리며 제대로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죠? 두 분 결혼 사진이 아직 집에 걸려 있다는 거 알아요. 아파트 전세금 사모님이 낸 것도 알고, 회사 처음 세울 때 첫 자본금 사모님 예물 팔아서 된 것도 알아요. 유산하셨던 것도 알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아이 잃고 슬퍼하던 바로 그달에 그 사람은 저한테 옷을 사다 주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모님, 전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두 사람 결혼 생활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라고. 사모님은 일에만 미쳐서 자기한텐 눈길 한 번 안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 그걸 믿었어요. 3년 내내 바보같이 믿었어요. 근데 어제서야 알았어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던 그 여자가 남편 회사 차려주겠다고 자기 폐물까지 내다 판 여자였다는 걸. 임신한 몸으로 여기저기 거래처 뚫으러 다니고 애 잃고 나서도 꿋꿋이 회사 기둥뿌리 지켜온 여자였다는 걸요.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다 들었다. 끼어들지 않았다. 사모님,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냐마는. 그래도 꼭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죠? 오늘 짐 뺐어요. 그 사람이 구해준 집에서 나왔어요. 살림살이 하나도 안 챙기고 열쇠만 문 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송지훈도 알아요? 아직이요. 오늘 하루 종일 거래처에 전화 돌리느라 정신없어서 저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엄마 고향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간호할 겁니다. 내일 회사에 사직서 낼 거예요. 그 잘난 팀장 자리 더는 미련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해요. 송 대표 서랍 안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차용증이 한 장 들어있는데 주하준이라는 사람하고 쓴 거예요. 주하준, 내 남동생이다. 무슨 차용증인데요? 내용은 자세히 못 봤는데 작성 날짜가 5년 전인 건 똑똑히 봤습니다. 5년 전이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5년 전, 내 남동생 주하준이 사업자금 된다며 송지훈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다. 결국 사업은 망했고 돈은 갚지 못했다. 그때 송지훈이 내게 그랬다. 됐어. 가족끼리 무슨 돈을 따져. 갚지 말라 그래. 가족끼리 따질 필요 없다던 사람이 5년 동안 그 차용증을 고이 모셔두고 있었다고? 심유진 씨, 확실히 본 거 맞아요? 확실해요. 겉봉투에 주하준 차용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똑똑히 봤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나는 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5년 전의 차용증. 갚지 않아도 된다며 호인 행세를 하던 송지훈이 그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무슨 꿍꿍이로?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하준. 누나 웬일이야? 너 5년 전에 매형한테 5천만 원 빌려갈 때 차용증 썼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뜸들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답이나 해. 썼어? 썼지. 그때 매형이 그냥 형식상 쓰는 거라면서 누나한텐 비밀로 하랬어. 그 안에 무슨 조항이 있었어? 빌린 금액이랑 변제 기한. 그리고 뭐? 만약 제때 못 갚으면 누나가 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퉁치자고. 내일로 퉁친다고? 채무자의 누나인 주하영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자발적 퇴사는 불가하다. 뭐, 대충 이런 거였어.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빡 들어갔다. 주하준, 너 거기다 사인했어? 누나,
그때 내가 돈이 너무 급해서 자세히 못 읽어봤어. 내 퇴사를 막는 조건으로 돈 빌려놓고 이제 와서 자세히 안 읽어봤다고? 누나,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 5천만 원 중에 얼마 갚았어? 2천만 원 갚았고 아직 3천만 원 남았어. 나머지 3천만 원 언제 갚을 건데? 지금 나도 자금이 좀 묶여서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돈 싹 다 구해서 그 자식한테 갚아. 누나, 주아준, 이거 해결 못하면 앞으로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마. 나는 전화를 뚝 끊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다. 송지훈,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내 남동생 빚을 빌미로 내 발목을 묶어둘 셈이었던 거다. 그래서 그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여자는 조용히 넘어갈 거야라고 떠들어댈 수 있었겠지. 내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내 동생 빚이라는 족쇄가 나를 단단히 쳐나매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나는 강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 발생. 그 자식 내 남동생 빚 가지고 차용증을 써놨더라. 그 안에 내가 퇴사 못하게 막는 조항이 들어있어. 와, 강민지의 답장은 빨랐다. 차용증 찍어서 보내봐. 원본은 없어. 그 인간 서랍 안에 있대. 그 조항은 효력 없어. 민사상 금전 차용 관계랑 근로 관계를 엮을 순 없어. 법적으로 아예 성립 안 돼. 하지만 이 차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네. 뭔데? 그 자식 5년 전부터 널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 다섯째 날 강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아영, 이혼 소장 준비 다 끝났어. 내일 바로 접수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변수가 하나 생겼어.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변수? 송지훈이 변호사를 선임했어. 이혼 전문이 아니라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야. 널 고소하겠대. 날 고소해? 회사 이름으로 널 고소하겠다는 거야. 네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서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 3억? 무슨 근거로? 송지훈 측 변호사 논리는 이거야. 네가 회사 재직 시절 개발한 고객 인프라는 모두 회사 자산이라는 거지. 퇴사 후 그 고객들을 빼돌렸으니 명백한 부정경쟁 행위라는 거야. 그 고객들 다 내 개인 인맥으로 유지해 온 사람들이야. 회사는 영업권이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나랑 계약서 한 장 쓴 적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송지훈은 이 재판 못 이겨. 근데 걔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너 발목 잡는 거. 소송전 시작되면 네 새 회사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잖아. 거래처 입장에선 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으면 계약할 때 찝찝할 테니까. 이 소송으로 널 물고 늘어지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지. 꿈도 야무지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어떻게 선수 치는데? 너 회사 돈 빼돌린 증거 갖고 있다며? 최 주임이 준 재무장부랑 카드 결제 내역, 심유진 이메일 합치면 부부 공동재산 은닉 제대로 입증할 수 있어. 일단 이혼 소장 먼저 꽂아. 재산 은닉 증거까지 싹 다 첨부해서 걔가 유책 배우자로 찍히면 저쪽에서 건 기업 분쟁 소송도 힘을 잃게 돼 있어. 좋아. 내일 바로 접수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남동생 차용 증건 말인데 내가 일주일 안에 돈 다 갚으라고 했어. 돈 갚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그 퇴사 제한 조항 자체가 무효니까 바로 내용 증명 보내해서 그 조항 파기하라고 압박할게. 말 안 들으면 이혼 소송에 같이 묶어서 터뜨리자. 판사님 보시기에도 이놈이 얼마나 악랄하게 널 치함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테니까. 알았어. 그렇게 진행해. 강민지와 통화를 마친 나는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3억 원. 입만 쩍 벌리면 3억을 물어내란다. 12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 다 합쳐도 3억이 안 되는데. 전화가 울렸다. 장 부장이었다. 팀장님, 회사에 큰일 났습니다. 이번엔 또 뭔데요? 오늘 송 대표가 전 직원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뭐랍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전 직원 월급 30% 삭감하고 연말 보너스도 다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 반응은요?
말 그대로 폭발했죠. 그 자리에서 3명이 사직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송 대표가 나갈 테면 나가라. 대신 위약금 물어내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회의실이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심유진은요. 심유진은 옆에 앉아서 입도 뻥끗 안 하더군요. 근데 회의 끝나고 나서 송 대표 방에서 펑펑 우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왜 운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오빠가 약속했잖아. 투자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며 하고 소리치는 걸 들었다네요. 그래서요? 송 대표가 컵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팀장님, 지금 회사 분위기 완전 개판입니다. 당장 이번 달 월급이나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랑 최주임은 퇴사 절차 다 끝났는데 아직 안 나가신 분들이 10명 넘거든요. 그중엔 팀장님 밑에서 오래 일했던 고참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분들도 나가고 싶어 하세요? 나가고야 싶어 하죠. 근데 위약금 물어내라고 할까봐 쫄아서 못 나가고 계세요. 부장님이 전해주세요. 근로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교육훈련비 환수나 경업금지 위반 같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함부로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고요. 나가고 싶으면 그냥 규정대로 사직서 내고 나가면 그만이라고요. 송지훈 마음대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팀장님, 하나 더 알아봐 드릴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송 대표가 요새 새로운 투자자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일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장 부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알아봤습니다. 송 대표가 최근에 건자재 쪽 사업하는 방 대표라는 사람하고 접촉 중이네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방 대표 쪽에서 조건을 하나 걸었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회사 지분 51%를 넘기라네요. 회사 경영권 통째로 내놓으라는 거죠. 송지훈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 나는 곧바로 강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그 인간 회사 팔아넘기려고 해. 누구한테? 어떤 방 대표라는 사람한테 51% 지분을 넘기는 조건이래. 안 돼. 절대 팔게 놔둘 수 없어. 왜? 너희 부부 이혼 소장 접수되면 공동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걸 수 있어. 회사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소송 진행 중에 맘대로 자기 지분 못 팔아넘겨. 서둘러야 해. 그럼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소장 접수부터 해야겠네. 내일 아침 법원 문 열자마자 내가 바로 접수할게. 시간 맞출 수 있겠어? 충분해. 주아영, 걱정 마. 그 자식 도간에 든 쥐야. 전화를 끊고 호텔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법인 설립 서류, 고객 계약서, 재무 증빙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강동구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사진 한 장. 나는 모든 서류를 모아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다. 내일이 바로 모든 패를 까발릴 날이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남동생 주하준의 문자였다. 누나, 돈 다 구했어. 내일 송지훈한테 입금할 거야. 근데 말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말해. 오늘 송지훈이 나한테 전화했었어. 뭐래? 내가 누나 설득해서 다시 회사로 데려오면 남은 빚 3천만 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 나는 5초 동안 그 문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누나 일은 내가 간섭할 수 없다고, 돈은 돈대로 갚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쌍욕 한 바가지 퍼붓고 끊어버리더라. 나는 고마워 2글자를 보냈다. 하준이가 문자를 하나 더 보냈다. 누나 미안해. 5년 전에 차용증 그렇게 쓴 거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화 풀어. 응? 화 안 났어. 돈이나 빨리 갚아. 그럼 이 일은 끝난 거야. 응, 알았어.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이게 송지훈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였다. 내 동생 빚으로 내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그가 손에 쥔 펜은 이제 다 바닥났다. 내일부턴 내 차례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지 이틀 뒤 송지훈이 부산까지 찾아왔다. 가족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뒤진 건지 아니면 항공사 쪽에 연주를 댄 건지는 몰라도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을 땐
나는 왕 대표와 다음 달 계약 세부 사항을 통화로 조율 중이었다. 주 고객님, 로비의 남편분이라고 주장하시는 남성분이 찾아와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왕 대표와 통화를 마치고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한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송지우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살이 쏙 빠지고 수염도 깎지 않아 까칠한 데다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 차림의 그는 내 기억 속 셔츠 깃 하나 구겨짐 없이 늘 깔끔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영아,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할 곳 좀 찾을까? 여기서 얘기해.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로비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투숙객이 몇 명 있었다. 아영아, 제발. 사람 체면 좀 살려줘. 당신은 내 체면 살려준 적 있어? 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이혼 소장 잘 받았어. 그래, 이혼은 해줄게. 근데 소장의 부부 공동재산 은닉이니 유책 배우자니 그런 말들 다 써놓고 넌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거야? 난 그저 사실만 적시했을 뿐이야. 무슨 사실? 유진 씨한테 보낸 돈은 다 그 여자 병원비 하라고 준 거야. 재성이한테 한 약속 때문이라고. 그 약속을 왜 우리 가족 돈으로 지켜? 약속하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있어? 그건 회사 돈이었어. 그 회사는 우리 둘이 피땀 흘려 세운 곳이야. 자본금도 내가 냈고 거래처도 다 내가 뚫었어. 회사 돈으로 딴 여자 먹여 살린 거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먹여 살린 거 아니야. 그냥 도와준 거라고. 가구 사주고 옷 사주고 관리비 내준 거. 내가 유산하고 누워있던 그 달에 내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건 유진 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우울해하길래 기분 좀 풀어주려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나는 뱃속에 아이 잃고 쓰러져 있는데 당신은 딴 여자 기분 풀어주느라 바빴구나.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영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 진짜 바람 피운 건 아니야. 유진 씨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내가 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는 모를 거야 따위의 말을 하니?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그 말은 유진 씨가 한 말이지 내가 한 말 아니야. 유진 씨가 그런 말 할 때 당신 옆에 있었잖아. 왜 한마디도 반박 안 했어? 그는 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12년 동안 바라봤던 남자. 24살부터 36살이 될 때까지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서로만 의지하며 버텨온 날들이 무색하게 오늘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남자. 송지훈, 하나만 더 묻자. 뭔데? 5년 전에 하준이랑 썼던 차용증 말이야. 거기에 나 퇴사 못하게 막아놓은 조항이 있더라. 그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래? 그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건 처남이 먼저 제안한 거야. 내 동생은 당신이 쓰라고 했다던데? 걔가 거짓말하는 거야. 송지훈, 그 차용증 조항 당신 글씨체야.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5년 전부터 넌 내가 떠날까봐 보험 쳐둔 거지? 내 동생 빚을 빌미 삼아 내 발목 잡으려고. 동생 빚 때문에라도 내가 당신 옆에 꼼짝없이 붙어서 일하고 거래처 물어오고 당신 대신 회사 기둥뿌리 떠받칠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니야. 아닌지 맞는지는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야.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 바지춤을 꽉 쥐었다. 이처 만든 지는 주아영,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조건 말해봐. 다 들어줄 테니까. 아파트 내 명의로 넘기고 회사 재산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할하고 심유진한테 넘어간 돈 전부 환수해와. 너 미쳤어? 집도 주고 회사 재산도 절반이나 내놓으라니. 그럼 나한텐 대체 뭐가 남는데? 심유진이 남자나. 그는 뺨이라도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너, 송지훈, 네 멋대로 선택할 땐 뒷감당도 생각했어야지. 내 자리 뺏어서 심유진 줄 때 내가 가만히 참을 줄 알았어? 회사 돈으로 걔 뒷바라지 할 때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고?
내 동생 빚으로 내 발목 묶어둘 때 내가 영영 못 도망갈 줄 알았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틀렸어. 걷는 수마다 싹 다 틀렸다고. 주하영, 그가 벌떡 일어나자 목소리가 커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았다. 날 그렇게 증오해? 12년 정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버린 거야. 아니야. 내 자리 뺏어서 심유진한테 넘기던 그 순간 당신이 먼저 걷어찬 거라고. 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몇 걸음 걷지 않아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하영, 기업 분쟁 소송은 취하할게. 나는 걸음을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진 않았다. 알았어. 하지만 이혼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해. 다신 찾아오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가 여전히 로비 한가운데 뿌리 뽑힌 나무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법원에서 사건 번호 나왔어.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고. 그리고 방금 저쪽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는데 송지훈이 영업방해 소송 취하했대. 나도 알아. 방금 그 사람 나 만나고 갔거든. 호텔까지 찾아왔어? 너 마음 약해진 거 아니지? 안 약해졌어. 다행이네. 참, 새 법인 계약건은 어떻게 돼가? 19명은 이미 도장 찍었고 남은 12명은 최종 조율 중이야. 잘했어, 주하영.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패가 걔보다 훨씬 많아. 소송 취하했다는 건 자기들도 질 싸움이란 걸 안 거지. 이혼 소송도 우리가 증거 꽉 잡고 있으니 걔가 유책 배우자 되는 건 기정사실이야. 끝까지 흔들리지만 마. 응.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음 달 15일, 딱 20일 남았다. 20일 뒤면 22년짜리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도 마침표가 찍힐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난 준비를 마쳤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심유진의 카톡이었다. 사모님, 잊고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송 대표 서랍 안에 남동생분 차용증 말고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서류? 생명보험 증서요. 수령인이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는데? 저요. 재판을 3일 앞두고 민지는 모든 증거를 완벽히 정리했다. 주하영, 이거 봐봐. 최종 증거 목록이야.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쫙 펼치며 하나씩 짚어주었다. 첫째, 아파트 자금 출처, 전세 계약금 이체 내역, 매달 상환한 대출금 내역 모두 4개인 통장에서 나간 거 증명돼. 둘째, 회사 자본금 출처. 5. 0만 원 네 예물 팔아서 회사 법인 통장으로 직접 꽂힌 이체 내역. 셋째, 부부 공동 재산 은닉. 최근 3년 동안 송지훈이 심유진한테 200만 원 넘게 송금한 거. 매달 고정적으로 준 돈에다 회사 물품 구입으로 위장해서 빼돌린 돈까지다. 그리고 네 유산 시기와 겹쳐서 신용카드로 유진 옷, 가구 사준 결제 내역. 넷째, 남동생 차용증. 내 퇴사 금지 조항 걸어둔 차용증. 이건 인신구속에 준하는 불법 조항이야. 다섯째, 생명보험 계약서. 2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수령인을 심유진으로 지정했고 정작 보험료는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여섯째, 심유진이 쓴 자백 이메일. 송지훈이 심유진을 회사에 앉힌 진짜 목적이 네 눈 가리고 장부 조작 은폐하려던 거라는 확실한 증거지. 이 정도면 완벽해. 민지가 물었다. 어때? 충분해. 가자, 법정으로. 재판 당일. 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하얀 셔츠와 검은 슬랙스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석에는 이미 송지훈이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그의 눈빛은 몹시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인가 하려 했지만 옆에 앉은 변호사가 제지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민지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다. 원고 주하영과 피고 송지훈은 201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6가지 증거를 순서대로 제출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다. 송지훈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다. 피고가 심유진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고인이 된 친구와의 도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 한 악의적 은닉 행위가 아닙니다. 민지가 즉각 받아쳤다. 순수한 도의적 지원이었다면 배우자에게 이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는 단 한 번도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일부 자금은 회사 비품 구입비로 위장하여 교묘하게 빼돌렸습니다. 이는 도의적 지원이 아니라 고의적 은닉입니다. 판사가 송지훈을 쳐다보았다. 피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입을 뗐다. 판사님, 아내에게 숨긴 부분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상처 주려던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는 제 죽은 친구의 누나고 전 친구 재성이에게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판사가 말을 잘랐다. 친한 친구의 죽음에 부채감을 느껴 3년 동안 200만 원을 송금하고 집을 구해주고 가구를 사주고 심지어 생명보험 수령인까지 그녀로 지정했다. 이 모든 지출에 대해 아내분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네, 몰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송지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옆에서 변호사가 대신 나섰다. 피고는 원고가 오해할까봐 두려워. 피고 본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잘랐다. 송지훈이 더듬거리며 답했다. 왜냐하면 말하면 허락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속이는 쪽을 택했군요. 네, 보험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왜 생명보험 수령인이 아내가 아닌 심유진 씨였습니까? 송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게 유진 씨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내분도 의지할 곳 없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분 사이에 자녀도 없고 원고는 12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심유진 씨의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아내의 미래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는 서류를 뒤적여 차용증 사본을 빼들었다. 피고, 원고 남동생과 맺은 차용증에 원고의 퇴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던데 그 조항을 넣은 목적이 뭡니까? 송지훈 측 변호사가 다급히 나섰다. 그건 차용인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일 뿐 본 이혼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관련 있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조항은 피고가 애초부터 원고의 거주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동생 빚을 인질 삼아 원고를 회사에 묶어두고 그녀의 노동력과 영업망을 착취하려 한 악의적 목적을 보여줍니다. 판사가 다시 송지훈을 보았다. 피고? 송지훈은 고개를 떨궜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판사가 그의 말을 무미건조하게 따라했다. 이 시간에 걸친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송지훈이 날 쫓아왔다. 주하영, 나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어? 합의할게. 네 요구 조건 전부 다 수용할게. 집도 내 명의로 돌리고 회사 재산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나눌게. 갑자기 왜? 더 이상 법정에 앉아있고 싶지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거기 앉아서 말을 뱉을수록 내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그를 응시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느껴?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다시 돌아서서 앞을 향해 걸었다. 주하영.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나는 걸음을 늦췄을 뿐 멈추지는 않았다. 언제부터 내 곁을 떠날 결심을 한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아이 잃었던 그 달, 기억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장례 치른다고 한 달 내내 거의 집에 안 들어왔지. 나 혼자 빈방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 용품 껴안고 매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달 15일에 당신이 벗어놓은 외투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하나 떨어졌어. 강동구 아파트 관리비 납부 영수증. 세대주 신유진. 납부자 송지훈. 난 그날 당장 집을 나가고 싶었어. 근데 참았지. 정말로 친구 가족 불쌍해서 돕는 걸지도 모른다고 애써 날 위로하면서. 그래서 3년을 버텼어. 버티고 버텨서 내 자리 빼앗아 그 여자한테 주는 꼴까지 본 거야. 당신 입으로 나한테 독하다고 말하는 꼴까지. 그 여자가 널 지훈 오빠라고 부를 때 당신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꼴까지 보고 나서야 알았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송지훈,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야. 네가 날 벼랑 끝으로 밀어낸 거지.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을 툭 떨궜다. 미안해. 너무 늦었어. 나는 등을 돌려 도로변에 세워둔 택시로 다가가 문을 열고 탔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송지훈 합의서에 사인했어. 내 조건 전부 수용이래. 아파트 4명의 이전, 회사 재산 50% 분할. 심유진한테 넘어간 200만 원도 송지훈 몫에서 공제해서 돌려주기로 했어. 다음 주에 합의 이혼 서류 도장 찍을 거야. 나는 답했다. 알았어. 연이어 조 대표에게서 카톡이 왔다. 주 팀장, 다음 달 계약서 초안 다 완성됐어요. 언제 와서 도장 찍을 거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왕 대표도 문자를 보냈다. 주 대표님, 보내주신 새 계약서 검토 마쳤습니다. 문제 없네요. 언제든 사인할 준비돼 있습니다. 주 대표님. 나는 주 대표님이라는 네 글자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최 주임의 문자도 왔다. 주 대표님, 새 사무실 임대 계약 다 끝났어요. 장 부장님이랑 같이 책상이랑 집기 다 들여놨고요. 언제 오실 건가요? 나는 답장했다. 내일 바로 출근할게. 택시가 고가도로를 달렸다. 나는 좌석에 기댄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풍경을 내다보았다. 휴대폰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알림이 떴다. 모두 거래처에서 온 새로운 회사와 관련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메시지들 뿐이었다. 나를 과거로 짓누르는 문자는 단 하나도 없었다. 12년 동안 나는 남의 그림자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 그림자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일어섰다. 창밖의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눈을 뜨며 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반기 비즈니스 플랜 제대로 짜보시죠.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앞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12년의 헌신 끝에 홀로 다시 일어선 주하영의 이야기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내 선의와 희생, 그리고 침묵을 족쇄로 삼아 나를 가두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랑과 결혼은 누가 더 오래 참아내는지, 결혼은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다. 언젠간 내 맘을 알아주겠지 하는 착각 속에 끊임없이 양보만 해서도 안 된다. 내 자리, 내 피땀, 내 돈, 심지어 내 가장 아픈 상처의 시간마저 그녀에게 필요하니까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렸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럴싸한 변명으로 포장된 잔혹한 이용일 뿐이다.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명함에 박힌 직함이나 책상 자리, 남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 따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내 능력, 내 인맥, 나의 강직함, 그리고 내 땀과 눈물로 일궈낸 성과 안에 존재한다. 늘 증거를 남기고 이성을 유지하며 감정에 치우쳐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한 번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